마누라 지혜로 장가든 한량. 전라도 땅의 건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에서는 한량이라 하면 일정한 직책도 없이 놀고 먹으며 돌아다니던 말단 양반 계층을 이르는 말이었지요. 이 건달은 가정은 있지만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사방팔방 두루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건달이 서울 구경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뭡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서울 구경 좀 하고 오겠소. 그렇게 해서 걸어서 서울로 가기 시작했지요. 그 시절엔 자동차가 있을 리가 없으니 모두 걸어서 다니던 때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남산 고개를 넘어가야 했는데 지금은 터널이 뚫리고 도로가 잘 닦였지만 그때는 고개길이었거든요. 남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건달은 또랑 옆에 한 처녀가 앉아서 빨래를 하는 걸 보았어요. 그 처녀는 마치 월궁선녀처럼 아름다웠고 희고 깨끗한 빨래를 조심스레 주물러 빠는 모습이 참 탐스러워 보였죠. 건달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처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아가씨. 그러자 처녀가 뒤돌아보며 말했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가씨, 그 흰 빨래를 자꾸 빠는데 도대체 무슨 빨래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빨래라는 건 흰 빨래라도 계속 깨끗이 빨아야 하는 법이지요. 그 말을 듣고는 건달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관절 아가씨 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처녀가 말했어요. 저의 성은 남산에 있습니다. 건달은 어리둥절했지만 계속 물었지요. 아니, 성이 남산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처녀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총나라 두견이 슬피 울더니 고국산천이 이마에 닿습니다. 건달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식한 건달은 그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머릿속의 문장을 기억하려고 애썼지요. 총나라 두견이 슬피 울더니 고국산천이 이마에 닿는다.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아가씨 이름은 무엇입니까? 처녀는 말했지요. 이름은 천자문의 망망지상이요. 대학의 명명지하에 있습니다. 건달은 또다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물었어요. 그럼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러자 처녀는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남산에 밭이 있고 고목에 비둘기가 앉은 나이입니다. 건달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디 사십니까? 처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대문 안에 들어서면 상사가와 하삼가 중 대문은 대나무로 만들고 창문이 내 개인 집에 삽니다. 건달은 결국 그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죠. 이것도 모르면서 어찌 여자를 희롱할 수 있겠나. 결국 서울 구경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처녀에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리를 싸매고 누웠지요. 그러자 부인이 묻습니다. 당신 이번에 서울 갔다 오더니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왜 머리를 싸매고 누웠소? 건달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걸 말한다고 당신이 알아듣겠소? 부인이 말하길 아니 내가 알아듣든 말든 말이나 해보시오. 건달은 결국 입을 열었지요. 내가 서울 가는 길에 남산 고개에서 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처녀가 정말 꽃 같은 나비 같고 돋아오르는 반달 같았소. 빨래를 하는데 하얀 빨래를 자꾸 빠는 모습이 너무도 탐스러워서 호기심이 생겨 물었지. 아가씨 성이 뭐요? 하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란 말이오. 총나라 두견이 슬피 울더니 고국산천이 이마에 닿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성이요? 부인은 이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그걸 가지고 그리 고민했단 말이오? 총나라 두견새란 게 산에서 산다는 산새 아니오? 산새란 말이오. 산이 성이고 그 옆에 새가 붙어야 하니 성은 최요. 건달이 깜짝 놀라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름은 뭐요? 천자지 중에 망망지상이요. 대학지 중에 명명지하라 했는데 그건 뭐요? 부인이 말하길 그것도 몰랐단 말이오. 천자문의 망망지상이라 하면 등능망망 능이 있잖소. 그래서 이름에 능이 들어가고 대학지도는 제명명덕이라 했으니 명명지하 아래에는 덕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 처녀 이름은 최능덕이란 말이오. 건달은 놀라면서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이는 뭐라 했더라? 남산에 유전하니 변토락이요. 고목에 구자하니 조선비라 했는데 그건 또 뭐요? 부인이 답하길 남산에 밭이 있다 했으니 변토락이라 했지요. 변에 흙이 떨어져 나가고 열 10만 남는 것이요. 그러니 19살이요. 그리고 고목에 비둘기가 앉아 있었다 했으니 비둘기 구는 9이라는 뜻이요. 먼저 날아갔다 했으니 열은 아니고 9살 더하기 나머지 19살이요. 건달은 탐복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는 곳은 동대문 안에 들어서면 상사가, 하삼가, 죽비사창이라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오? 부인이 설명하길 동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위로는 집이 넷, 아래로는 집이 셋 있지 않토?
그 중간 집이라 했으니 폭판 집이요. 대나무 삽작과 창문이 4개인 집이라 했으니 그런 집을 찾으면 될 것이오. 건달은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하고는 부인에게 고맙다 말한 뒤 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산 고개에서 들은 대로 처녀를 찾아내어 결국 아내로 맞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주애. 처녀의 말 속에 담긴 상징적인 표현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식만이 아니라 실생활의 지혜와 사고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건달이 부인을 버리고 서울 처녀와 결혼한 결말은 당시 사회적 맥락과 설화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결말은 건달이라는 인물이 가진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인의 도움을 받고도 더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처녀를 택한 것은 그의 책임감 없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당시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선택은 자유롭게 그려지지만 부인의 역할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데 그치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당시의 성 역할과 불평등한 사회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건달이 처녀를 선택한 행동은 인간의 욕망과 이상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처녀는 설화 속에서 신비로움과 완벽함을 상징하는데 건달은 현재 가진 것, 즉 부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좇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를 통해 설화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좇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합니다. 이 결말은 또한 배은망덕함을 드러내며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도 그녀를 떠난 건달의 모습은 감사와 충성심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설화는 이를 통해 도움을 준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경고합니다. 결국 이 결말은 독자로 하여금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좇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이야기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간관계와 도덕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집의 품격, 황진사가 전하는 신념과 의리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는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오늘 들려드릴 황고집, 아니 황진사 이야기도 그런 교훈을 듬뿍 담고 있어요. 황진사는 고집스럽기로 유명했지만 그 고집이 단순히 완고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을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의리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고집과 신념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황진사의 고집과 의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옛날에 황고집이라는 진사가 있었습니다. 본명은 황순승인데 워낙 성격이 고집스럽고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 스스로 집암이라는 호를 즐겨 사용했으며 사람들은 황고집이라 불렀습니다. 황진사가 살던 동네에서는 여름 장마가 끝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개울에 다리를 놓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나무로 교각을 만들고 섭과 흙으로 다리를 완성하는 전통이었죠. 어느 해 동네 사람들이 흙을 가져와 다리를 만들던 중 황진사가 다가왔습니다. 자네들 이 흙 어디서 가져왔나? 저 산 끝에서 퍼왔습니다. 산 끝? 거긴 묘지 아니던가? 이 흙에 회가 섞인 걸 보니 분명 무덤에서 가져온 광중 흙일 게다. 시신 묻힌 흙을 다리에 쓴단 말인가? 당장 다른 흙으로 바꿔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이 진사님, 회 섞인 흙이면 더 좋다는데요? 그냥 둡시다. 고집센 황진사도 결국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그 뒤로 다리 위로는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울물을 첨벙첨벙 건너다녔죠. 한 번은 어두운 밤 도둑들이 다리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멀쩡한 옷차림의 사람이 오더니 다리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개울물을 건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둑들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야, 저 양반 황진사님이다. 우리가 이 짓을 해도 황진사님 의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오늘 영업 접자. 도둑들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황진사의 고집 대단하지 않나요? 또 한 번은 동네에서 상여가 지나갈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여꾼들이 다리 위로 상여를 메고 가려 하자 황진사가 막아섰습니다. 무덤 흙으로 만든 다리에 상여가 지나가면 조상께 누가 되지 않겠는가? 다른 길을 찾게. 상여꾼들은 다리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반발했지만 황진사는 완강히 버텼습니다.
결국 상역군들은 멀리 돌아가는 길로 가야 했습니다. 이후 동네에서는 황진사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모두 그의 고집스러운 정직함에 한마음으로 감탄했다고 합니다. 황진사가 한양에 공무차 갔던 때였습니다. 황진사와 일행은 공무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양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상 구경도 할 겸 한양의 흥취를 만끽할 생각이었죠. 과연 한양은 황진사가 상상했던 대로 북적이고 화려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저녁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에 오랜 친구의 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진사님, 여기까지 오신 김에 그 친구 댁에 들러 조문하고 가시지요. 황진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볍게 문상하는 것은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장례를 핑계로 왔다고 생각하면 저 세상에 간 친구가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행은 황진사의 고집에 더 이상 말리지 못했고 결국 그를 따라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평양까지 돌아가는 길은 먼 길이었지만 황진사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황진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상복을 마련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비가 오락가락하는 계절, 길은 질척거렸고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황진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친구를 대할 때도 정성을 다하거늘 하물며 마지막 가는 길에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서울까지 다시 걸어갔습니다. 길이 험하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황진사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한 황진사는 정중히 절을 올리고 조용히 빈소에 앉아 친구를 회상하며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의와 의리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황진사가 한양을 떠날 때 친구의 가족들이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황진사님 같은 분이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사실이 저희에겐 큰 위로입니다. 아버지께서 저 세상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황진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친구와의 의리를 지킨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고 황진사의 이름은 신념과 의리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황진사의 외아들이 장가를 들고 새며느리가 들어온 날은 집안이 푹적푹적 떠들썩했습니다. 모두들 첫날 밤의 설렘과 새 가족을 맞는 기쁨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황진사께 문안을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황진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새아씨가 대체 어디 있는 게냐? 아직도 잠에서 덜 깬 것이더냐? 하인은 급히 뛰어가 확인한 뒤 돌아와 말했습니다. 진사님, 새아씨께서는 이미 일찍 일어나 단장을 끝내고 앉아 계십니다. 황진사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들어오면 될 것을 무엇을 기다린단 말이냐? 하인은 머뭇거리며 며느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새아씨께서 사당에 먼저 조상님께 문안을 드리고 와야 아버님께 뵙는 것이 예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황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곧 감탄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조상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며느리부터 받으려 하다니 부끄럽구나. 며느리가 나를 가르쳤다. 황진사는 허겁지겁 사당으로 향해 조상님께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를 맞이했지요. 새며느리는 우아하게 날아가듯 절을 올렸고 황진사는 깊이 허리를 굽혀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답례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깨우쳐 주었으니 참으로 내 며느리답다. 앞으로도 이 늙은 시아비에게 잘못이 있으면 서슴없이 알려다오. 그날의 일은 가족들과 하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진사님을 가르쳤다니 보통 내공이 아니야. 그 집안 가풍이 제대로 잡히겠구먼. 이후로 황진사는 며느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했고 집안의 가풍을 더욱 바르게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며느리의 지혜와 황진사의 열린 마음은 집안 곳곳에 큰 울림을 주었고 이 이야기는 동네 어귀마다 웃으며 들려주는 교훈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의 황진사의 이야기는 신념과 의리가 공동체와 가정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원칙을 고집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조상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리 흙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상여의 통행을 막는 등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친구의 장례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한양으로 향한 모습은 의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가정에서는 세며느리의 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상 공경을 되새기는 모습으로 가족 간의 화목과 존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황진사는 개인의 고집이 단순한 완고함이 아닌 공동체와 가정의 바른 운영을 위한 신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책임감, 진정한 의리, 그리고 열린 태도가 삶의 다양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권진사 댁 한량. 옛날 이 고개 너머 깊은 산골에 권진사라 불리는 분이 살았는데 산골에 살아도 저녁때를 맞추어 끼니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부유했답니다. 권진사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맏아들 철이는 그를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배우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활이나 쏘며 돌아다녔어요. 밑에 두 아들은 독사장을 모셔놓고 10년 동안 한문 공부를 시켰지요. 그러다가 서울에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과거 시험 보러 보냈습니다. 그 두 아들을 보내면서 권진사가 장만해준 물건과 비용은 대단했답니다. 한편 맏아들 철이는 동생들이 과거를 보러 간 줄도 모르고 술이나 마시고 활을 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내가 원망 섞인 소리를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사람입니까? 술만 마시고 활만 쏘면 되는 사람입니까? 철이가 묻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데? 당신 동생들 둘은 지금 서울로 과거 보러 갔는데 부모님이 부족함 없이 장만해주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마음 안 좋을 게 뭐 있나? 나도 내일 과거 보러 가면 되지. 당신이 뭘 가지고 과거를 보러 갑니까? 내가 당신이 글자 한자 읽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글을 읽었건 어쨌건 그냥 과거 보러 가면 되는 거지. 과거 보러 가겠다고요? 부모님이 당신한테 돈 한 푼 주시겠어요? 동생들은 그래도 돈 1000냥씩이나 들고 갔는데 당신이 과거 보러 간다 해도 부모님이 돈을 주겠습니까? 에이, 아무 말도 말고 내가 내일 과거 보러 갈 테니까 옷이라도 깨끗한 걸 하나 입어야 하지 않겠나? 옷이야 많은데 뭐려? 그렇다면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번에 내가 과거 보러 가서 장원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당신 시키는 대로 해서 당신이 서울 과거에 장원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밤이 깊어지거든 술이나 좋은 걸 좀 하고 국이라도 맛있게 끓여서 아버지가 주무시는 사랑방에 가져가게. 그러면 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얻든 안 얻든 그렇게 하고 와라. 아내는 남편이 시킨 대로 술을 준비하고 맛있는 국을 끓였습니다. 철이가 사랑채에 가서 문 앞에서 기침을 하니 아버지가 안에서 물었어요. 누구냐? 철입니다. 내가 어쩐 일이냐? 아버지는 늘 바람처럼 돌아다니기만 하는 철이가 찾아온 게 신기한지 그저 귀찮다는 듯이 대꾸하셨어요. 그래도 방으로 들어가 앉은 후 말했지요. 제가 워낙 벌렁벌렁 돌아다녀 보니 동생들이 서울에 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동생들이 서울에 과거 보러 갔다고 해서요. 아버님이 아무래도 적적하시고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저녁에 뵈러 왔습니다. 이야기 나눌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너도 사람이 되려는구나.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주안상을 차려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지요. 야야, 너는 이 시간까지 자지도 않고 뭘 하느라 이런 걸 잘 차려왔냐? 아버님, 새 서방님들 모두 서울로 가시고 아버님 혼자 계시니 제가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야지, 너도 이제 사람 다 됐구나. 아버지가 치사를 한가득 하시고는 며느리가 술 한 잔 올리고 철이가 또 한 잔 올리며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이 몇 잔이나 오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충분히 마셨다. 상 치워라. 그렇게 며느리는 상을 치우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철이를 보고는 말씀하셨지요. 너도 가서 자거라. 오늘 저녁에는 아버님 모시고 여기서 잘랍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자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가 들어 누우셨습니다. 술에 취하셔서 깊이 잠드셨는데 허리끈을 풀어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든 것을 보고 철이는 몰래 허리끈을 가져다가 풀었습니다. 거기에 열쇠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열쇠로 장롱을 열어보니 금이 든 봉투가 2개 있었습니다. 한 봉투에 1000냥씩 들어있었지요. 그 2봉투를 꺼내어 가져갔습니다. 아버님은 장롱을 열어보지 않는 한 그 봉투가 없어진 것을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밥을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님이 타고 다니시던 말을 꺼내어 하인도 없이 혼자 그 말을 타고 동생들을 따라 서울로 떠났습니다. 이놈 철이가 죽자고 길을 나섰지요. 동생들은 나흘 전에 먼저 떠났으니 하루에 60, 70리를 간다 해도 사흘은 촉히 걸렸을 거리였어요.
그렇게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 수원쯤 가서 동생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형님을 본 동생들이 겁이 잔뜩 나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이나 마시고 활이나 쏘고 돌아다니던 형님이 하양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선비들로 가득 찬 이 길에서 무슨 술주정을 부리다가 욕이나 보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생들이 반가운 듯 말했어요. 아이고 형님 오십니까? 그러자 철이가 대답했지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나도 서울 구경이나 할 겸 이렇게 나섰다. 너희를 여기서 만나니 참 반갑구나. 그렇게 만난 날 저녁 객주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여관 같은 말이 없었으니 객주라 불렀지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선비들이 수십 명이 한 방에 꽉 차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철이는 제멋대로 앉아서 계속 떠들며 짓거리니 다른 선비들의 미움을 잔뜩 받았어요. 에라이 저놈, 저렇게 수작질이나 해대는 놈은 내쫓아야지. 우리가 의논해서 쫓아내야겠다. 모두가 그렇게 수군거리며 의논한 끝에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만 있기도 뭐하니 글자 내기를 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턱 내기로 합시다. 그 말에 철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좋지요. 동생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글자 한자도 모르는 형이 글자 내기를 한다니 오늘 밤 큰 망신을 당하겠다 싶어 기가 막혔지요. 그런데 철이는 대단히 자신 있는 척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내가 글자를 하나 낼 테니 다들 알아보시오. 내 글자를 하나 부를 거요. 좋다. 불러보아라. 철이가 말했지요. 뽀시락 조자가 어찌 신자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들 아시오? 그러자 방 안의 선비들이 눈을 감고 앉아 옥편 글자를 외우듯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이런 글자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외워도 그런 글자는 없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보시오. 하지만 모두들 머리를 굴리고 큰 소리로 떠들며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었답니다. 우린 모르겠으니 당신이 말하는 그 뽀시락 조자가 어찌 신자인지 설명해 보시오. 아, 다 모른다는 말씀이구려. 그래, 우리는 다 모른다니까. 그러자 철이가 말했어요. 새가 수풀에 앉아 몸을 꿈틀거릴 때 뽀시락 소리가 안 나던가요? 그거야 나겠지. 이봐, 이 썩은 선비들아. 수풀 안에 새 조자가 아니냐? 철이는 뽀시락 소리를 언급하며 숲속에서 새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고 새조와 연결시켜 신자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라고 말하며 선비들의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기존 방식대로만 보지 않고 자연과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창의적 우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 말에 선비들이 완전히 졌습니다. 그를 모르는 철이에게 졌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술을 한턱 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철이가 술을 한 잔 잘 얻어먹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동생들은 부모가 주신 천냥씩 들고 다녔지만 철이는 금 2봉을 가지고 있었으니 배가 불룩한 채 활을 둘러매고 종로를 활보했습니다. 술집이며 거리며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철이가 술을 실컷 마시고 주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중이었답니다. 오다 보니 넓은 터가 있었는데 집도 없고 파처럼 보이는 곳에 거지들이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차츰 다가가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지들이 수군거리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 과거에 누가 장원하겠노? 글 잘하는 놈이 장원하겠지. 그러자 한 거지가 말했어요. 무과장 중에는 누가 장원할까? 무과장 중에 장원할 사람이 있다마는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다른 사람이 또 옆에서 물었지요.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자 거지가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저 북문통에 홍판서 집이 있지 않나? 오늘 김판서 아들과 홍판서 딸이 오늘 결혼하는 날이란 말이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건 말할 거 없고 그 집 뒤에 대밭이 참 좋다더라. 그 대밭에서 자명죽을 잘 골라 활촉을 만들었으면 당장 포도대장 하나는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다. 철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곧장 홍판서 집을 찾아갔답니다. 가보니 집 뒤 대밭은 대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울타리가 높게 쳐져 있었지요. 그래도 울타리를 넘어서 대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명죽이라는 대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 어두워졌으니 더 찾기 어려웠지요. 낮에도 보이지 않을 텐데 밤중에 어찌 찾겠습니까? 도무지 어느 것이 자명죽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푹 쪽을 바라보고 푹두칠성을 향해 꿇어 엎드려 빌었습니다. 이 권철이를 살려주실 거라면 자명죽이 소리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빌고 있으니 저쪽에서 대나무 한 포기가 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대나무 한 뿌리에서 세 개가 함께 자라 올라와 있었어요. 철이는 칼을 꺼내 대를 베어냈어요. 그리고 베어낸 대를 자명죽이라고 여기며 잘 묶어서 둘러매고는 나가자 생각했지요. 그런데 들어왔던 길을 찾으려니 어두운 대밭 속에서 길을 찾기가 영 쉽지가 않았어요. 살살 더듬어서 담장 밑까지 오긴 했는데 담장 밖에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들키면 큰일 날 상황이라 그저 가만히 엎드려 숨죽이고 있었지요. 그때 저 멀리 휙 마이너스 하고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담장을 뛰어넘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 키가 팔척은 되어 보이는 중놈이었어요. 철이는 그 중놈이 담을 넘어가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에라이, 저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중놈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가만히 뒤를 밟아가 보니 연못가 한가운데 별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놈이 줄배를 당겨서 타더니 연못을 건너는 거예요. 철이는 그걸 보고 에라, 나도 한번 건너가 보자 하며 줄을 당겨 배를 끌어왔어요. 배에 올라타고 연못을 건너가 보니 연못 한가운데 별당이 있었고 안쪽이 환히 밝았지요. 철이는 별당 뒤로 몰래 가서 창문 틈을 살짝 손가락으로 밀어내고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각시가 꽃처럼 곱게 단장하고 술상을 차려놓고는 그 중놈과 마주 앉아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에는 덩치도 조그만 신랑이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앉아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중놈이 술을 한 잔 마시더니 각시에게 희롱하며 말했어요. 너는 참 좋겠다. 저 초립동이 품에서 오늘 밤 잠도 자고 말이야. 너는 좋은데 내 신세가 참 비참하다. 각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저 어린 초립동이 같은 놈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보따리 같은 걸로 싸서 못에나 던져버리든지 뱀이 되어 그만 어디로든 가버리면 더 낫지 않겠어요? 철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린 신랑을 죽일까봐 겁이 나서였지요. 하지만 창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중놈이 술을 실컷 마시고는 갑자기 말했어요. 불을 담을 만한 것이 없나? 각시가 물었지요. 불은 왜요? 뭐 하려고요? 아, 대변 좀 보러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자 각시가 기가 막힌 듯 소리쳤어요. 아니, 대변을 오늘 밤 같은 날 밖에 나가서 본다는 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중놈이 성질을 내며 말했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오? 야, 들창문 열고 그냥 궁둥이 내놓고 뒤를 보면 되지 뭘 굳이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냐? 아, 그러면 되겠나? 되고 말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자 중놈이 들창문을 열더니 그만 궁둥이를 창밖으로 쑥 내놓고 앉았지요. 철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라이, 이놈 자식. 오늘 저녁에는 내가 저 초립동이를 죽이든 내가 너를 죽이든 둘 중 하나다. 하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활촉을 다듬어둔 대나무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놈의 궁둥이에다 대고 있는 힘껏 찔러버렸습니다. 활촉이 똥구멍에 깊숙이 박히자 중놈은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에 나가떨어졌지요. 중놈은 뺄 수도 없고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방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철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거야 뭐 저놈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철이는 사람을 죽이고 그냥 도망칠 수는 없으니 먼저 앞마당으로 가서 방문을 열어보니 초립동이가 떨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초립동이는 철이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지금 사랑방에 계시니 아버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가셔야죠. 아니야, 괜찮아.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철이는 초립동이가 붙잡아도 뿌리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초립동이가 두루마기 자락을 붙잡고 애를 써도 철이는 장골 같은 힘을 쓰며 뿌리쳤습니다. 초립동이 같은 조그만 녀석이 어찌 당하겠습니까? 철이는 중놈이 넘어갔던 담장을 넘어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니 동생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철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긴장한 탓인지 술 생각이 나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밖으로 나가 술 몇 잔을 들이키고 돌아왔지요. 밤새 술을 마셨던 철이는 늦잠을 잤습니다. 그런 철이를 보며 동생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지요. 밤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저놈은 왜 늦게 와서 술이나 먹고 자빠져 자는 거야? 철이가 무슨 짓을 하고 온 건지 동생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도 철이는 그저 자리에 누워 잠들어 버렸어요. 한편 그 초립동이 신랑이 사랑채로 달려가 아버지께 말했지요. 아버지, 그 사람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살려준 사람을 놓쳐버렸으니 큰일입니다. 야야, 그럼 내가 붙잡지 그랬느냐? 그런 사람을 놓치면 되겠느냐? 아이고 아버지, 그 사람은 장골이라 힘이 어찌나 센지 제가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아마 이번에 과거 시험 보러 온 무과장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 무과장 중 한 명이 왔다지만 내가 그 사람을 찾을 수나 있겠느냐? 아버지, 내일 문과는 정해진 일정으로 과거를 보지만 무과는 내일 별과를 연다고 하니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찾겠다는 거냐? 제가 그 사람 두루마기 뒤에 손가락으로 찍어놨습니다. 아무리 옷을 갈아입는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올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표시를 해두었느냐? 다음 날 아침 신랑 아버지는 이조 판서에게 상소를 전했고 결국 임금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임금이 오늘 무과의 별과를 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랑은 아버지 곁에서 그 사람 처리를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처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처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요. 동생들도 밤에 무슨 짓을 하고 온 건지 궁금해서 차마 깨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방문을 펄쩍 열더니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무과의 과거 보러 왔으면 오늘 별과를 연다는데 이래 잠만 자고 있어도 되는 거요? 잠결에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자 철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이미 한참 떠 있었습니다. 철이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통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챙기고 활을 둘러매고는 급히 시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세수할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나섰지요. 그렇게 겨우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입실 시간이 다 되어 시험장이 한참 분주했습니다. 철이는 5번 활을 쏘아 모두 명중시키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 이제 오십니까?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철이가 돌아보니 밤에 봤던 그 신랑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니 철이가 장원으로 뽑혔지요. 그렇게 철이는 포도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10년 동안 글만 읽으며 공부하던 동생들은 시험에 떨어지고 집으로 낙방하여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주에 이 설화는 지혜와 재치가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이는 형식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창의적인 사고와 기지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결국 장원급제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또한 노력과 결단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철이는 주변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과거 시험에 도전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늦게라도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철이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봤지만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아울러 실행과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철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를 실현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창의성과 실행력이 결합될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철이는 활솜씨라는 자신만의 특기를 키웠고 그 결과 무과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꾸준히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을 알게 합니다. 영리한 아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참 우리처럼 이런 산골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산골에 살면서 이 사람은 아무 벼슬도 못하고 그냥 보통 평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묘 위에 어느 정승이 자신의 묘를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묘를 쓴다고 하니 이 사람은 내가 사람도 부족하고 세력도 부족해서 도무지 말릴 도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묘 위에 다른 사람의 묘를 쓴다고 해도 말릴 도리가 없으니 이 사람은 혼자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 사내 아이가 7살이었는데 아버지,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알 필요 없다. 아버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꼭 알고 싶다면 말하마. 어느 대감이 너희 할아버지 산소 위에 자신의 묘를 쓴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릴 방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러면 아버지, 제가 말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리겠다는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리겠습니다. 모레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까? 그래, 모레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두루마기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살았는데 두루마기를 하나 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두루마기를 지어주자 아이는 장례날 두루마기를 입고 상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이미 묘 구덩이를 다 파고관을 하관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떡 올라가 상주에게 갔습니다. 그때 상주는 정승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상주에게 다가가 정중히 예의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상주님, 이 밑에 산소는 저희 할아버지 산소입니다. 그러자 상주는 아, 그래. 이거 너희 할아버지 산소라고. 알겠다. 저기 이 아이에게 떡도 많이 주고 고기도 많이 줘라. 대접을 잘 해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떡과 고기를 잘 먹고 나서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상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저희 할아버지 묘가 있는데 이 위에 묘를 써도 괜찮겠습니까? 상주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여기 앉아보면 너희 할아버지 묘가 어디 보이더냐? 안 보이니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알겠습니다, 상주님. 저도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는 묘지를 돌아보다가 손에 돌 하나를 쥐고 상주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상주는 아야 하며 엎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붙잡으려 하자 상주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묘를 쓴다 해도 이 자리의 모든 좋은 기운은 이미 저 아이가 다 가져갔다. 이제 여기에 묘를 써도 헛된 묘가 될 뿐이다. 명산의 기운이 이미 다 빠져버렸으니 손대지 마라. 상주는 아이가 돌을 던진 행위가 당시 사람들이 중시했던 명당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묘를 쓸 때 땅의 기운과 혈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상주를 돌로 치고 난 뒤 상주는 이 아이가 이 산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상주는 더 이상 이곳에 묘를 써도 기운이 남아있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결국 정승 일가는 묘를 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이 7살 아이는 그런 머리와 의지로 학문에 힘써 정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정승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훌륭히 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해 7살 아이의 지혜와 용기는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대감이 자신의 묘를 아이의 할아버지 묘 위에 쓰겠다고 하자 힘없는 아버지는 이를 막을 도리가 없어 걱정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단순히 걱정만 하는 대신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상주에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며 묘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당함을 설득하려 했지만 상주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지를 발휘했고 돌을 들어 상주의 뒤통수를 치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작은 지혜와 용기로도 권력의 부당함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상주는 이 아이가 산의 모든 기운을 빼앗아 갔다고 믿으며 묘를 쓰는 계획을 포기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중시하던 명당의 기운과 혈맥에 대한 믿음을 이용한 아이의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지닌 대감조차도 이 믿음을 뒤엎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정의가 승리했다. 아이의 행동은 권력 앞에서도 정의와 도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묘와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이야기 속에서 생생히 드러난다. 아이는 명당의 기운을 이용해 자신의 조상을 지키고 부당한 권력의 침범을 막아냈다. 나병 자의 벼슬. 밀양 한 고을에 한 장자가 있었지. 장자라면 부자를 말하는 거야. 이 장자가 외동딸을 하나 두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예쁘고 훌륭한지 인근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 그런데 그 장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위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방을 붙였어. 뭐라고 붙였냐면 자기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얘기해서 답을 맞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사위로 삼겠다. 이 장자는 보통 선비가 아니었어. 학자 중에 학자로 모르는 게 없는 무불능통이었거든. 그래서 방이 붙자 장안에 호걸들이며 각 지방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 그들이 하나씩 글자를 얘기해보면 두 마디 나오기 전에 장자가 답을 다 맞춰버리는 거야.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지. 그런데 밀양 한 고을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빡빡 깎은 머리에 얽은 곰보의 나병 환자였단 말이야. 바랑을 짊어지고 잘 일이 있으니 멍석까지 챙겨서 찾아오는 거지. 그가 장자의 집 앞에 도착하더니 여봐라 하고 소리쳤어. 그러자 심부름하던 아이가 나와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지. 그 사람은 내가 방을 보고 왔다. 이 말을 주인 어른께 전해라 했어. 뭐라고 전할까요? 하니까 바랑겸 망태사 우분우락사 고대로 참사 오셨다고 여쭈어라. 그러니 심부름하는 애가 뭐라고요? 하고 묻자 그대로 아뢰어라 하고 얘기하더란 말이야. 심부름하던 애가 들어와서는 아이 주인 어른 수십 명, 수백 명이 다녀갔지만 아주 괴상한 얘기를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뭐라더냐? 뭐 우분왕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 기대가 자목 크구나.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아 정말 나병 환자야.
장자가 그를 보고 말했어. 우리 하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소? 그러자 나병환자가 말했어. 발안겸 망태사 우분우락사 고대로 참사가 오셨다고 여쭈어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장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 그건 딴 게 아니구먼. 그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로군. 바랑은 망태 삼아지고 다니고 우분이란 것은 소우자 똥 분자 그러니까 소똥이라는 뜻이야. 소똥이 쌓이면 시커멓게 보이잖아. 이 나병환자 얼굴도 그렇게 시커먼 거지. 거기에다가 얼굴이 멍석처럼 널쩍하니 생겼으니 그게 바로 우분이고 우락사는 비우자 떨어질 낙자로 가을비가 소똥 위에 떨어져서 구멍이 뻐끔뻐끔 생긴 것 같다는 말이야. 결국 얼굴이 곰보가 된 걸 표현한 거지. 그래서 우분우락사라고 칭한 거야. 장자는 그 설명에 크게 감탄했어. 과연 이 사람이다 싶어서 사이로 삼게 되었지. 육례를 갖추고 첫날 밤을 맞았는데 나병환자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었어. 도저히 원앙금침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 신부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남자가 잠깐 나간 사이에 여자가 약을 탔어. 그 약이 무슨 약이냐 하면 비상약인데 옛날부터 집안 가보로 전해 내려오는 거였어. 그게 어떤 약이냐 하면 어린아이의 소변을 모아 녹말로 말려 가루로 만든 거였지. 이걸 먹으면 죽는 약이라고 전해졌거든. 신부는 그걸 가져다가 약에 넣고는 남편이 돌아와 마시길 기다렸어. 나병환자는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했지. 죽을 운명이면 거스릴 수 없는 거지. 예를 갖추고 총각을 면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약을 마시고는 까무러쳤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약을 먹은 후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벌레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렇게 완전히 허물을 벗고 나니까 이 사람은 1등 미남이 되어 있었던 거야. 결국 신부도 기뻐하고 장자도 기뻐하며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에서 우분우락사는 단순히 나병환자의 별칭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큰 벼슬이라는 뜻이 되었던 거지. 팔자는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야. 주해. 이 이야기는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장자는 딸의 사익감을 찾으면서 뛰어난 외모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을 기대했지만 결국 답을 맞힌 이는 외모와 상태가 좋지 않은 나병환자였다. 이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병환자가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우분우락사로 비유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는 자신의 약점조차 강점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풀어냈으며 이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장자가 나병환자에게도 문제를 풀 기회를 공정하게 준 태도는 선입견 없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공정함과 지혜로운 태도이며 이는 모두에게 배워야 할 삶의 자세다. 나병환자가 약을 마시고 허물을 벗으며 미남으로 변한 사건은 모든 일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운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이야기는 현재의 모습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람의 팔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외모나 사회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전하고 있다. 못생긴 각시의 지혜와 솜씨. 장가를 가야 했는데 신부가 얼굴이 얼었더래요. 얼거도 이만저만 얼근 게 아니었다고 해요.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를 데리러 갔어요. 저녁에 방에 들어가 앉아 신부를 보니 얼굴이 하도 얼어서 신랑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신랑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심란해 있는데 신부는 첫날 밤 저녁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조는 걸 보다가 신부가 꿈을 꾸었어요. 꿈에 물그릇이 온목방 위쪽에 놓여 있었고 그 물그릇에 청룡과 황룡이 구불구불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신부가 꿈에서 놀라 눈을 떠보니 진짜 온목에 물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물그릇을 손으로 끌어당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버렸어요. 신랑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서 참 뚜꺼봐 엉뚜꺼봐 어째 그리 얼겄느냐? 얼기만 하지 말고 껌하게 하지도 말지 껌하기만 하지 말고 얼지도 말지. 그런데 어찌 잠이 그렇게도 많이 오느냐?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부가 눈을 뜨고는 선비 시선비님 천지가 내려앉아도 오는 잠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신부는 말을 참 잘했어요. 그 와중에 날이 새고 신랑은 종들에게 빨리 말해 짐을 싣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그때 보선을 말이죠.
자기가 만든 보선을 도포 소매에 싸서 보여줬어요. 자기 솜씨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 거야 뭐 어찌됐든 신랑은 그냥 말 타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신랑은 가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딴 데 장가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신부 가족들은 이 신부를 어떻게 하겠냐며 고민했어요. 양반집 체면에 딴 데 시집을 보낼 수도 없고 결국 신랑 집에 연락해서 신부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딸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신부 집에서 가마를 태워 신랑 집으로 보냈는데 신랑은 새 장가를 갔으니 여자가 둘이 된 거예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참 구멍밥을 먹였다고 하더군요. 집 하나, 방 하나를 따로 지어주고는 매일 구멍으로 밥을 넣어주면서 살게 했대요. 과거하러 갈 사람이 여자가 둘이면 급제를 못한다고 해서 몸종이 구멍밥을 계속 줬대요. 과거하러 가는 아침이 되니 집안이 떠들썩했다고 해요. 신랑이 도포를 입고 나가는데 문고리에 도포가 걸려 찢어졌어요. 과거 보러 가야 하는데 도포가 찢어져서 난리가 났죠. 다른 도포도 없어서 입고 갈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 큰 부인이 몸종을 불러 물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자 몸종이 말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주인이 요렇게 하면 종도 요렇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주인이 큰 부인을 무시하니 종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몸종에게 야야, 왜 큰 며느리를 안 챙겨주냐? 그 아이도 우리 며느리 아니냐? 무슨 일인지 말해주거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몸종이 밉상스럽게 말했대요. 서방님이 과거 보러 나가다가 도포 등짝이 찢어졌다네요. 그러자 큰 부인이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찢어진 도포와 같은 색깔의 천 조각과 실을 가지고 오너라. 도포를 고치고 있는 동안에 말에 짐을 실어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거라.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해서 서둘러 도포를 꿰매는데 등짝 부분에 학 2마리를 수놓았대요. 수탉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는 모습이고 암탉은 고개를 빼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솜씨가 참 대단했어요. 결국 신랑은 그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과거를 보러 떠났어요. 큰 부인은 신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대요. 이번에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신랑은 속이 복잡했어요. 길을 가다 한 마을을 지나는데 용하다고 소문난 보살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살은 신랑의 차림새를 보더니 한참을 응시하더니 말했어요. 양반님, 과거를 보러 간다는데 길 가는 도중에 왜 여자가 방정맞게 떠들었소? 그 방정맞은 말들이 귀에 들리니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린 마음으로 과거를 볼 수 있겠소? 신랑은 보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살은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 했죠. 신랑은 자세를 바로 하고 보살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방정맞은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보살은 신랑을 잠시 응시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양반님은 길에 들어서면 험난한 일이 있겠지만 끝까지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중요한 일을 모셔야 하오. 신랑은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한 뒤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서울 장안에 도착했어요. 과거 시험장이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했어요. 신랑은 긴장된 마음으로 줄을 서서 시험에 임하려고 했죠. 그때 시험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신랑의 도포를 보고 눈길을 멈췄대요. 도포에 수놓인 학의 모습이 유난히 돋보였거든요. 학은 양반의 기품과 고결함을 상징했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그 도포를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시험을 주관하던 한 사람이 신랑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한번 돌아서 보게. 신랑은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히 몸을 돌려 도포의 뒷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등짝에 수놓인 학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죠. 한 마리는 날개를 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시험관은 학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도포에 수놓인 학은 훌륭하네. 하지만 이 학의 모습이 그대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소. 신랑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운명을 말해준다니 무슨 뜻입니까? 시험관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수놓인 2마리의 학 중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학은 그대를 뜻하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는 학은 그대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을 상징하오. 그 학이 없으면 그대도 날아오를 수 없다는 뜻이지. 지금 그대는 홀로 시험장에 왔지만 곁에 큰 부인이 없다면 그대의 운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내려가 큰 부인을 모셔오게. 큰 부인이 없으면 이 시험을 칠 수 없을 것이오. 신랑은 시험관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포에 수놓인 학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큰 부인을 데리러 가야만 한다는 말에 당혹스러웠지만 시험관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시험 당일에 큰 부인을 데리러 내려가야 한다니
시간은 촉박하고 상황은 난처했죠. 그러나 주관하던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결국 다시 길을 떠났어요. 큰 부인을 모시러 가는 동안 신랑은 보살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중요한 일을 모셔야 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 싶었죠. 결국 신랑은 큰 부인을 데리러 갔어요. 쌍가마를 대놓고 큰 부인에게 가마를 타라고 하는데 가마를 타지 않겠다고 뺏어요. 내가 어찌 박색인 주제에 과거장에 가느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빌고 작은 부인도 형님 얼른 올라 앉으소. 빌어서 결국 큰 부인이 가마에 올랐어요. 그렇게 신랑은 큰 부인을 모시고 다시 과거를 보러 갔어요. 서울에 도착해 과거 시험장에 다시 들어서자 시험관들은 큰 부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부인이 가마에서 내려 신랑 곁에 섰을 때 시험관은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두 마리 학이 모두 모였군. 자네의 운이 완성됐네. 이제 시험을 칠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신랑은 큰 부인의 기운을 받아 과거 시험을 치렀고 모든 과제를 훌륭하게 마쳤어요.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신랑의 이름이 으뜸으로 호명되었어요. 사람들은 신랑이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에 놀랐고 동시에 큰 부인의 힘이 컸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그 후 신랑은 평양감사로 발탁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관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신랑이 평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큰 부인과 함께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날 밤 큰 부인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커다란 물그릇이 방 한쪽에 놓여 있었고 그 물그릇 위로 청룡과 황룡이 구불구불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녀는 꿈속에서도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어요. 청룡과 황룡이 물그릇을 감싸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도 생생했거든요. 잠에서 깨어난 신부는 꿈에 본 물그릇이 실제로 방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부는 곧장 물그릇으로 다가가 그 물을 마셨대요. 다음 날 신랑은 평양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떠났고 신부는 홀로 남아 그날의 꿈을 곱씹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에게 경사가 찾아왔어요. 신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아이는 장차 커다란 인물이 될 아이였고 청룡과 황룡이 감싸고 올라가는 태몽 그대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대요. 그 뒤로 신부와 신랑의 가문은 크게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어요. 얼근 구멍에 복 들었다는 속담이 바로 이 신부의 이야기를 두고 생겨난 말이었어요. 얼근 얼굴 때문에 기가 막혀했던 신랑이었지만 결국 그 신부가 대단한 복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운명이라는 교훈을 전해주죠.